여러분들은 머스크 전략을 어떻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머스크 자체가 초대형선 전략을 가지고서 마켓을 이렇게 깨트린 주범이다, 이런 쪽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머스크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 해운 산업 자체를 변화를 시켜왔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훨씬 더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전략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라스엔센 씨가 쓴 생존을 넘어 번영이라는 책을 보면은 머스크의 그 2025년까지 생존과 번영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체 장수로는 23장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카테골라이즈를 좀 시켰더니 판매랑 영업에 대한 카테골라이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저희 나라에서 번역본으로 출간돼 가지고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머스크 자체가 라스엔센 씨가 판단한 머스크의 전략이 이렇게 세 가지를 카테골라이즈 시키고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요것만 해도 사실은 조금 이제 아쉬운 이제 진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라스엔센 씨도 사실은 디지털 부분들,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머스크가 향후에 2020년대에 어떤 전략을 가질지를 본인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서 머스크를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이거를 뭐 번역을 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하셨던 많은 분들 역시도 사실은 머스크 자체를 하나의 해운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머스크의 전략을 이해를 하셨는데, 또 다른 관점이 이제 오늘은 그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스크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왔는지를, 제가 사실은 이거는 뭐 마켓에서 발표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기준으로 보면요, 머스크의 전략 자체가 약 4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가 팽창 전략입니다. 스케일업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스케일업 부분이겠죠. 머스크가 스케일업을 진행을 했던 것 자체는 약 2015년 정도까지의 스케일업 전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스케일업 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M&A를 통해 가지고 타 선사를 인수를 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선박의 초대형화, 단위당 운송 원가 자체를 낮춤으로 해 가지고 수익을 경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했던 것 자체가 하나가 있었고요. 2008년도 9년도에 리먼 사태 터지면서 해운기업이 한번 이제 폭락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서 이제 머스크가 나왔던 전략이 약간 치킨 게임 전략을 통해 가지고요, 머스크가 주도를 해가지고 운임 자체를 급속도로 인하를 시키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면서 중소형 선사들 아니면 수지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마켓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게 2011년에서 2016년 동안 겹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파산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합병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이제 치킨 게임 전략을 유지를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실은 2018년 정도까지는 이제 수익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운임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2018년 이후로는 CEO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것처럼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파트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이제 물류 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이후에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전략의 사례를 보면요, 머스크가 1996년에 18만 6천 T 정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 4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410만 T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탑10의 캐리어 자체가 1996년도에 탑10 캐리어들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선복 자체가 139만 T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탑10 캐리어가 2천만 T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집중화가 해운기업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끌었던 게 사실은 머스크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18만 T에서 2005년도 기준으로는 100만 T를 넘어섰고요. 2009년도에 200만 T, 그 다음에 2015년에 300만 T, 2021년도 현재는 400만 T를 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탑원 캐리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머스크 자체가 이제 M&A 전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999년도에 시랜드를 인수를 했고요. 2005년도에 이제 P&O 네덜로이드를 합병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또 한 번 했었고, 2017년도에 함부르크 수두 자체를 합병을 하면서 사실 규모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내에서 본인들 역시도 기존에 이제 2000년 초반까지 약 6000TU 클래스의 선박 자체를 운영하는 것을 그 이후로 10,000TU, 12,000T, 15,000T, 18,000T, 20,000TU까지 머스크가 주도를 해가지고 사실은 사이즈업을 시키면서 이런 초대형 선박 자체를 이제 마켓에서 투입하는,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본인들도 수익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머스크 전략이 한 번은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뀐 것 자체를 치킨 게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운임 인상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낮춰가면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선사들을 이제 마켓에서 퇴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머스크가 주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SCFI 기준으로 보면은 2011년에서 한진해운이 파산을 진행하였던 2016년 말까지 2017년 초까지 운임 자체가 마켓 내에서 미주 운임 자체가 1000불대 초반, 그 다음에 구주 운임 같으면은 낮은 경우에는 200불에서 300불대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고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마켓 자체를 리딩을 했던 것이 이제 머스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여러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합병 과정을 거친 걸 볼 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 칠레 CSAV가 합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이제 합병의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파산의 과정을 거쳤는데, 잘 아시는 한진해운도 그 시점에서 파산이 됐고요. OOCL이라든지 CSCL은 코스코로 합병이 됐고, APL은 이제 CMA, CJM으로 또 합병이 됐고요. USC도 하팡로이드 쪽으로 합병이 됐죠. 그 다음에 햄버거 수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머스크 쪽으로 합병이 되는 그런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3개 메이저 선사면서 컨테이너 선사인 NIK, 그 다음에 MOL, 그 다음에 K라인, 요게 이제 ONE로 해가지고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의 치킨 게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가지고 실제 머스크 자체는 이제 수익화 전략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익화 과정 중에서의 특징 자체 하나는 뭐냐면, 예전만 해도 사실은 절대 동맹선을 통해 가지고 운임 협정을 맺고 그 운임을 방어하던 그런 전략 자체가 2008년도 이후로는 운임 협정 자체가 이제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 운임을 맺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그런 이제 개별 선사들이 하주들하고 독립적인 운임 계약을 맺다 보니까 운임이 인하됐을 때 그거를 방어하지 못하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할 때,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머스크 자체가 운임 자체를 상승을 시키고 그 운임 자체를 마켓에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중화를 통한 그런 그 운임 협상권을 제고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머스크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MSC, 그 다음에 CMA, CGM, 그 다음에 코스코, 그래가지고 계속 몸집 불리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운임 협상력을 계속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켓 내에서 300만 T 이상이 되는 선사들이 이렇게 4개 선사가 300만 T 이상을 마켓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독립적인 선사의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메이저 3개의 얼라이언스 체제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면서 그런 협상력을 높이는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제 탄력적 선박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탄력적 선박 운영이라는 것 자체는 운임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 선복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고 일부 선복 자체를 이제 웨이팅을 시키거나 서비스에서 이제 퇴출을 시키고 이제 정지를 시킴을 통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선복 자체를 이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아이들링이라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즈널리티를 기준으로 보면은 겨울 시즌,
겨울 시즌에 이제 동절기에 이제 물동량이 이제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 나라로 이제 설날 이후에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운임이 떨어지던 그런 시점에 임의적으로 블랭크 세일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복을 조종을 해서 운임 자체를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이 가장 크게 역할을 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도에 코비드-19 사태가 일어난 다음부터 운임이 이제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4월 이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선복 자체를 이제 웨이팅이나 앵커링을 시키면서 선복 자체를 이제 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까지 이제 선복 자체를 뺐었냐면은 270만 티 정도. 270만 티면 마켓이 현재 토탈 선복량이 2,400만 티 정도 됩니다. 2,400만 티 정도 되다 보니까 270만 티면은 약 11% 정도의 선복을 마켓에서 빼면서 운임을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리먼 사태 때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아이들링이라는 것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많이 선복을 뺐을 때가 150만 티 정도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코비드 때 270만 티 정도를 아이들링 시켰으니까 훨씬 많은 선복 자체를 운항을 하지 않고 이제 웨이팅을 시키는 그런 사태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운임 자체가 이제 메인테인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물통량이 다시 상승하는 과정 중에서 운임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에 운임 상승한 거에 대해 가지고 왜 그렇게 급속도로 운임이 상승되냐, 그래 가지고 전례 없는 그런 운임 폭증기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선복을 아이들링 시키면서 선복 자체를 굉장히 급속도로 축소를 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상반기에 이제 컨테이너 장비 자체를 충분히 오더를 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동량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을 했고, 또 하나의 이유 자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 트럭들, 그 다음에 물류 센터들이 원활한 업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그 컨테이너 박스 자체가 데스티네이션에 다시 오리진이라고 하는 중국이라든지 한국 쪽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운임이 폭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운임 자체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올해도 그렇고 향후로는 운임 자체가 예전만큼 1000불 언더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그 시기는 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주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1,500불 이상, 미서항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화물의 경우에는 미니멈 1000불 이상에서의 운임이 아마 바텀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선사들마다 이제 수익을 중시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CEO가 그 다음에 TPM이라는 그 회의에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한 자료를 사실은 머스크에서도 홍보 자료로 보이고 있는데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글로벌 인테그레이터 오브 컨테이너 로지스틱 프로바이더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전에 해상 운송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내륙 운송, 그 다음에 물류, 디지털 서비스, 그 다음에 재정, 보험,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벌써 2018년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진도가 나겠죠. 근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머스크 자체를 이제 해운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개인 스스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머스크는 이런 것처럼 더 이상의 해운이란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한 파트고, 이 머스크 자체는 물류기업 아니면 디지털 기업 아니면 테크핀 기업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 게 훨씬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의 단편적인 예가 머스크가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선박들의 리스트를 아마 마켓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머스크가 현재 잔여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배들이 약 20척 정도밖에 되지
있습니다. 근데 이 20적 정도의 선박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다 4000TU 언더 사이즈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머스크 자체는 초대형선을 발주할 생각도 없고 해운 기업에 예전과 같이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것의 반증이 현재 머스크의 선박 그 오더량 현황으로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많이 발주한 게 MSC,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에버그린이 20척 한꺼번에 초대형선 15,000TU짜리 이제 초대형선 발주를 했죠. 그래서 에버그린, 그 다음에 코스코, CMA CGM, 합방로이드, ONE, 아마 현대상선 HMN도 지금 뭐 현재 80만 TU에서 100만 TU까지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초대형선을 추가적으로 발주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선사들이 초대형 선박들을 계속 발주하는 그런 과정 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사들은 아직 shipping 캐리어로서의 이제 포지셔닝을 하겠다라고 하면 머스크는 이 발주량 현황만 봐더라도 더 이상 shipping 캐리어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것의 반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